페르디난드와 발드로바 대공녀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가주는 그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이에게 똑똑히 보여주려 했다. 어린 페르디난드 로스노바에게 그 정략 결혼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사교계에서 그런 명령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완전한 파멸을 선고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 약혼을 거절하고 가문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 거래를 받아들이고 끔찍한 상황에 짓눌리는 것뿐이었고 둘 다 그가 원하는 바는 절대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인공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그저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매 훈련마다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였다. 기사 가문의 연약한 셋째 사생아일 뿐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다. 다른 이들은 멀리서 그를 비웃으며 재능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다고 헐뜯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굴욕을 꾹 참고 견뎌냈다. 소녀는 순수한 희망 하나에 의지한 채 검술 훈련에 매달렸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겠다는 그 꿈 하나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소년의 밤 훈련에 대한 소문이 가문 전체에 퍼졌다. 가문의 청년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훈련은 그저 헛짓거리일 뿐이라며 조롱했다. 소년을 벽에 거칠게 밀어붙인 괴롭힘꾼은 그에게 꿈꿀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이며 그의 출신과 푸른 눈을 들먹이며 끊임없이 모욕을 퍼부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주인공의 작은 소망은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이미 그를 포기한 지 오래였고 그의 모든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다.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소녀는 이곳에 자신의 자리가 영영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약혼을 거절하고 일말의 망설임이나 후회 없이 가문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가주는 그의 선택을 차갑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주인공은 가문에서 가차없이 쫓겨나고 말았다. 그 순간부터 가문은 그를 의절했고 그는 로스노바라는 성마저 잃게 되었다. 발걸음을 돌리며 소녀는 그렇게 뼈빠지게 노력했음에도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의 분노로 끌어올랐다. 떨리는 두 손에 남은 흉터와 굳은 살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려버린 땀방울들의 증거였다. 짙은 어둠의 기운이 청년을 휩쌌고 그는 그 끔찍한 모멸감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꽉 쥐었다. 복수를 향한 맹세에 이끌려 미친 듯한 마력이 폭발적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마법사로 각성한 건 바로 그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날이었다. 18살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그 신비로운 힘을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젖혔다. 다른 수습생들은 그 나이에 마법을 배우려 한다며 너무 늦었다고 그를 비웃었다. 기초를 떼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거라며 그의 능력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그는 마법사의 진정한 힘이 내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곧 떠올렸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자들을 무시한 채 그는 만화를 끌어올려 자신을 공격하던 자들을 끔찍한 공포에 몰아넣었다. 빛나는 붉은 마법진이 형성되었고 그는 자신의 만화가 증오와 복수심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리를 쓸어버린 후 그는 분노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6서클의 경지에 올랐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그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과거 자신을 쓰레기처럼 내버렸던 로스노바 저택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을 조롱했던 고용인들을 세뇌시켜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형들이 서로를 끔찍이 증오하게 만들어 스스로 파멸하게 했다.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던 아버지 앞에 섰다. 그 남자는 이제 모든 것을 멈춰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가주를 내려다보며 소녀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이 얼마나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가주는 완전히 미쳐버리고 말았다. 로스노바 가문과 엮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주인공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 수많은 전사들과 권력자들이 주인공의 분노를 막기 위해 검을 빼들었다.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켰다는 죄목으로 페르디난드는 대륙 최고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그를 쓰러뜨리려는 세력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그 모든 전투에서 살아남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인 8서클에 올랐다. 대마법사가 된 그는 곧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에는 그가 복수를 갈망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그를 향한 복수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 짓밟아버릴 수 있을 만큼 더 강력해지려 발버둥쳤고 그러기 위해선 반신의 경지인 9서클에 도달해야만 했다. 연구를 거듭하던 젊은 마법사는 그 마지막 경계선을 넘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 조건은 마치 얄궂은 운명이 던지는 역겨운 농담 같았다.
꼭 필요한 재물은 바로 발드로바라는 이름의 레드 드래곤의 심장이었다. 운명이 하필 그 존재를 그의 앞길에 데려다 놓았다는 이보다 더 미친 아이러니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전 약혼녀가 그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거대한 드래곤의 모습을 한 약혼녀는 자신을 쓰러뜨리러 온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전투 중 주인공은 묵직한 일격을 맞고 붉은 피를 토해낸다.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그는 발드로바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드래곤은 왜 자신이 그와 인간들에게 폭군이라 불려야 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영지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이 모든 증오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묻는다. 분노로 타오르는 눈빛으로 소녀는 드래곤의 그 가증스러운 순결함을 비난했다. 페르다는 드래곤을 가리키며 그녀가 자기 파멸의 근원이라고 쏘아붙였다. 신랑감을 찾겠다는 그녀의 집착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드래곤은 그게 정말 자신의 잘못이냐고 물었고 소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괴물 주제에 인간짝을 원한 탓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고 그는 원망을 쏟아냈다. 그 말을 들은 드래곤은 땅을 짚은 앞발을 떨며 상황의 퍼즐을 맞춰나갔다. 주인공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짐승의 반응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긴다. 적의 망설임을 무시하고 청년은 그 틈을 타 다음 일격을 위해 만화를 끌어모은다. 소년이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드래곤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며 몸을 일으킨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자신의 가슴팍에 날카로운 발톱을 거칠게 찔러 넣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법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완전히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드래곤의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소년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발톱을 자신의 심장에 박아넣은 드래곤의 모습을 보며 페르다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엄청난 충격 속에서 청년은 도대체 저 짐승이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드래곤은 마법사에게 그의 마법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드래곤의 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괴물이 자신의 심장을 넘겨주려 한다는 걸 깨달은 주인공은 제발 버티라며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그녀를 막으려 한다. 결국 그 심장은 청년이 구석클 마법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분노한 페르다는 자신이 허락하기 전에 멋대로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절규하며 괴물을 막아선다. 그는 발드로바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마법을 시전한다. 마법사는 드래곤의 그 끔찍한 선택에 미칠 듯이 분노했다. 버틸 힘을 잃어버린 거대한 생명체는 치명상을 입은 채 쓰러지고 만다. 이를 지켜보던 소녀는 심장이 파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두려움에 휩싸여 헛소리를 내뱉으며 절망한다. 짐승이 쓰러지자 페르다는 급히 달려가 상태를 확인한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본 그는 마력의 심장이 전혀 다치지 않고 온전한 것을 발견한다. 심장이 완벽하게 멀쩡한 것을 보고 놀란 소녀는 그것을 가져가라는 드래곤의 목소리를 듣는다. 주인공은 왜 그녀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만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자신을 박살낼 수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발드로바에게 묻는다. 비통한 표정으로 드래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기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드래곤 종족 특유의 파괴적인 본성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혐오해왔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아무 이유 없이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그토록 증오했던 것이다. 본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의 야만적이고 무모한 이면을 그녀는 소름 끼치도록 혐오했다. 수년 동안 드래곤은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본능을 억누르며 처절한 내적 사투를 벌여왔다. 과거의 화염 속에서 드래곤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포를 퍼뜨렸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원했던 건 그저 삶 속의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너무나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만들고 말았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발드로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으니 이 마지막 선물로 그 소년만큼은 부디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드래곤의 형체는 칠흑 같은 밤하늘 속으로 서서히 부서져 흩어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턱 막히는 걸 느끼며 페르다는 자신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에 완벽히 혼란스러워한 채 허공을 응시한다. 그는 왜 이 결말이 그토록 지독하고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른 소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머리를 헤집어 놓는다며 짐승을 원망하고는 억지로 정신을 다잡으려 했었다. 그는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목표와 구서클로 향하는 길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는 드래곤의 정수를 단호하게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그 모든 힘을 흡수한다면 얻게 될 보상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마법사는 만화를 끌어당기며 비명을 지르고 반신이 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깨부숩니다. 변이의 정점에 달한 순간 거대한 충격파가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의 의식은 공허 속을 떠돕니다. 혼란 속에서 주인공은 드래곤의 코어를 삼킨 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마수의 기억이라는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는 심장을 흡수해서 이런 기이한 기분이 드는 건지 의문을 품습니다. 묵직한 기억의 파도가 그의 머릿속을 강타합니다. 난데없이 그는 발드로바의 모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고통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젊은 주인공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녀가 가슴속에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깨달은 그는 완전히 얼어붙고 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만큼 아득히 오래된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그녀를 쓰러뜨린 남자의 증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복수가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진 주인공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오열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권력이나 복수 혹은 신이 되기를 정말로 원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꾸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가 바랐던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소녀는 발드로바를 떠올리는 동시에 자신이 한 선택의 막대한 무게를 깨닫습니다. 창가의 선 어린 마수의 기억을 보며 주인공은 그녀 역시 자신과 똑같은 것을 원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일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거대한 후회의 해일이 그를 덮칩니다. 소녀는 이미 그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힘을 향한 그의 갈망은 그 어떤 의미조차 잃고 말았습니다. 멍든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구석을 대마법사의 궁극에 마법인 소원 주문이 발동됩니다. 황금빛 마법진 속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현실 자체를 다시 쓰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주인공은 번쩍 눈을 뜹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는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아버지의 집무실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눈을 판다며 그를 꾸짖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주인공은 너무나도 멀쩡히 살아있는 아람보트 로즈노바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는 아버지가 완전히 파멸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자신이 그 결정적인 날로 시간을 되돌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발드로바 대공녀와의 약혼이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다시 한번 통보합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아버지의 협박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 결합이 가져올 결과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소년이 말을 자르고 끼어듭니다. 단호하게 앞으로 나서며 그는 자신이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100% 확신했습니다. 전생에서처럼 그 명령을 쳐내버리는 대신 페르다는 가주의 눈을 차분히 응시하며 약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는 발드로바와의 정략 결혼을 수락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인공은 두 사람의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해 약혼을 정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문의 차남인 휴켄 로즈노바는 그 애송이가 대공녀와의 약혼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형은 집사를 윽박지르며 그 선택을 의심하고 주인공이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캐묻습니다. 하인은 도련님이 고용인들을 모두 물리고 방에 머물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켄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의 방으로 향해 폭언을 퍼붓고 면전에서 비웃어주기로 합니다. 방 안에 있던 페르다는 누군가 복도를 쿵쾅거리며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를 알아챕니다. 휴켄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소리치며 왜 아직 짐도 안 싸고 안 꺼졌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방안을 힐끗 본 순간 그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당황하고 맙니다. 공포에 질려 펑펑 우는 꼬맹이 대신 여유롭게 떠날 준비를 마친 채 불청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노려보는 페르다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노크도 없이 함부로 들이닥친 형의 형편없는 예의를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하인들을 내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휴켄은 기선을 제압하려 이 약혼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나 아냐고 묻지만 페르다는 그저 집에서 쫓겨나는 것쯤은 잘 알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합니다.
허를 찔린 휴케는 말을 더듬으며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넌 뼈도 못 추릴 거라며 겁을 주려 합니다.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소녀는 이미 그 모든 사연을 잘 알고 있다고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어쨌든 전생에서 그는 발드로바의 첫 번째 약혼자가 제국의 사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황자는 눈부시게 잘생기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으며 오직 드래곤의 약혼자가 되기 위해 왕이마저 포기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의 영지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마수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던 황자는 결국 반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말았죠. 그 말을 들은 휴케는 꼬맹이 주제에 정말 그런 운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경고를 무시하자 형은 손을 휘저으며 짐승의 발톱 앞을 향해 제 발로 뛰어드는 바보를 굳이 말리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의무를 저버리려 한다면 내 놈의 목을 비틀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페르다는 형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충동이나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일은 휴켄이 제수 씨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폭로했었죠. 격노한 휴켄이 그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집사가 그를 만류하고 그 사이 주인공은 열 좀 시키라고 말합니다. 소녀는 멍들기엔 자기 얼굴이 너무 아깝다며 피식웃고는 가벼운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그는 저택 밖에 대기 중인 마차로 걸어갑니다. 마차 옆에서는 늙은 집사가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지난 세월 도련님을 모신 것이 크나큰 영광이었다고 떠벌립니다. 페르다는 그 연기를 단번에 간파하며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과거에 자신의 식사에 독을 타지는 않았을 거라고 회상합니다. 어릴 적 그는 자신이 그저 몸이 약해서 늘 아픈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하인들조차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돌이켜보면 끔찍한 역겨움마저 느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주인공은 노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는 자신 같은 사람을 이토록 오래 보살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며 가볍게 웃어 보입니다. 마차가 저택을 떠나자 페르디난드는 자신이 없는 동안 가문을 잘 돌보라고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좌석에 깊숙이 기대앉은 그는 이전의 타임라인에서 이미 복수를 끝마쳤음을 떠올리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자연에 둘러싸인 채 마차는 길을 따라 순조롭게 나아갑니다. 한때 그를 산채로 갉아먹던 증오와 복수심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원한에 찬 흑마법이 신체에 치명적인 중독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그 힘이 엄청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걷잡을 수 없는 충동으로 변해갔죠. 어둠이 정신을 잠식하면서 그 광기는 뒤틀린 쾌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직 드래곤의 심장만이 그 모든 고통에서 그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원망 하나 없이 맑아진 눈으로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길을 기대합니다. 시트에 머리를 기댄 채 주인공은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시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오랜 평화를 찾게 된 이 끝내주는 기분을 만끽합니다. 더 이상 마법사로 각성할 필요도 없겠다고 생각하던 중 페르디난드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마부의 외침을 듣습니다. 나무 표지판에는 이 너머는 대공의 사유지이며 출입을 엄격히 금한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짐가방 위에 앉아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마부는 드래곤이 불쑥 튀어나올까 두려워 마차를 몰고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주변에 경비병조차 없자 페르디난드는 마수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마법이라도 익혀둘까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숲을 사이로 나뭇잎을 흩날리며 소년의 시선을 숲 쪽으로 잡아끕니다. 숲의 숲을 사이에서 메이드복을 입은 의문의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주인공을 지켜보다가 차분히 다가온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을 발드로바의 전속 시녀인 룰이라고 소개합니다. 페르다 로즈노바가 맞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인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켜줍니다. 시녀는 즉시 산 정상에 있는 성까지 그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 페르디난드는 오만함 속에 깊은 결함을 숨기고 있는 아르칸 제국의 평판에 대해 생각합니다. 동쪽으로는 인류가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마수들이 들끓는 마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짐을 들고 묵묵히 걸으며 그는 실제로 마수의 침공을 막고 국경을 수호한 존재가 바로 붉은 용 발드로바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주인공은 대륙의 궁극적인 방패가 그토록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곳엔 마수 군단이 있다고 했는데 굶주린 늑대들이 어둠 속에서 기어나오며 그 소문이 사실로 입증됩니다.
그러자 시녀는 그저 가볍게 손을 휘저어 야생 동물들을 단숨에 쫓아버립니다. 루리는 숲의 어떤 위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그를 진정시킵니다. 소녀는 자신의 곁에 있으면 어떤 마수도 그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이에 주인공은 보호해주어 고맙다며 인사를 전합니다. 페르다가 성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묻자 아직 2시간이나 더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녀는 만약 혼자였다면 날아서 10초면 갔을 거라며 무심하게 툭 내뱉습니다. 극도로 지쳐버린 주인공은 그녀가 절대 평범한 시녀가 아니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용의 힘을 물려받은 고귀한 혈통이라 뿔과 꼬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페르다는 지팡이를 바닥에 꽂으며 다른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느라 완전히 기진맥진한 주인공은 날아서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루리는 그러려면 자기가 그를 업고 가야 할 거라며 쏘아붙인다. 그가 변명하려 하지만 루리는 절대로 그를 업어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못 박는다. 차디찬 하녀 앞에서 피로에 지쳐 덜덜 떠는 가여운 그를 두고 어색한 침묵이 감돈다. 페르다는 잠시만 쉬자고 애원해보지만 루리는 주인이 기다리니 계속 걸으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페르다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소녀의 태도에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산정상의 성에 노을이 비치는 것을 보며 그는 이 결혼으로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요새 안으로 들어서자 소녀는 굳게 닫힌 문을 힘차게 두드린다. 거대한 요새의 문 앞에 선 루리는 주인에게 약혼자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페르다는 가볍게 손을 떨며 문 너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용의 기운을 느꼈다. 하녀는 주인의 전언을 듣고 올 테니 입구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에게 일렀다. 주인공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자 루리는 매섭게 노려보며 그를 제지한다. 잠시 후 하녀가 대공녀의 말을 직접 전하러 돌아온다. 그 전언에는 드래곤의 난폭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찾아온 청년의 배짱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드래곤은 억지 결혼을 원치 않는다며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페르다는 도착하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하려고 그 먼 길을 온 건가 싶어 허탈해한다. 전생의 자신이었다면 당장 그 제안을 받아들여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겠지만 이제 달라진 주인공은 그 자리에 꿋꿋이 남기로 선택했다.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약혼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루리는 소년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그 말을 주인에게 전하겠다고 수긍한다. 하녀는 금화가 차고 넘치는 거대한 자루를 들고 다시 나타난다. 대공녀가 그의 용기에 내리는 보상이라며 그 엄청난 재물을 건네 소년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고 그 돈은 멀리서 완전히 독립해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인다. 페르다는 부나 물질적 권력 따위엔 눈꼽만큼도 관심 없다고 선언했다. 손을 내밀며 청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히 밝혔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발드로바 대공녀 본인과 직접 약혼을 성사시키는 것뿐이라고 맹세했다. 주인공의 바위처럼 단단한 결의에 루리는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느닷없이 하녀가 그를 위협하려 기공팔을 날린다. 그녀는 출구를 똑바로 가리키며 소년에게 당장 꺼지라고 명령한다. 페르다는 뜻을 굽히지 않지만 하녀는 들은 척도 안 하며 당장 물러나라고 협박한다. 섬뜩한 녹색 오라 속에서 루리의 발톱이 길어지고 뿔이 돋아난다. 하녀는 불청객을 쫓아내려 미친 듯한 마력에 압박감을 뿜어낸다. 오라에 짓눌릴 듯한 무게를 느끼며 소녀는 공포를 떨쳐내려 팔을 들어 올린다. 루리는 주인을 희생시켜 권력만 탐내는 다른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다르게 뭐냐며 그를 몰아세운다. 주인공은 그제야 전생에서 제3왕자가 몰락했던 진짜 이유를 깨닫는다. 그 황자는 대공녀를 통제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발드로바는 그 모든 탐욕을 꿰뚫어 보았다. 루리가 곧장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페르디난드는 그 황자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실감한다. 바닥에 몰린 채 페르다는 발드로바의 용족 하녀를 올려다본다. 그녀는 순전한 혐오감을 담아 그를 내려다보며 그저 싸구려의 사기꾼 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매도한다. 하녀는 그가 주인을 속이려 했다며 제3왕자처럼 비참한 꼴을 당하고 싶냐고 몰아세웠고 옴짝달싹 못한 채 무력해진 소녀는 그 엄청난 위협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나 숨이 막히고 끔찍한 위험에 처한 순간에도 그는 조금의 두려움 없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하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 채 엄숙한 맹세를 한다. 청년은 자신의 풀네임을 대며 자신의 의도에 거짓이라곤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고 맹세한다.
페르다는 누구의 강요로 온 것도 아니며 이 결혼으로 그 어떤 사적인 이득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다.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전생을 떠올린다. 자신같이 이기적인 놈을 살리려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녀를 이번 생에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양손에 따스한 빛을 머금은 채 주인공은 발드로바의 곁을 지키는 남자이자 그녀의 약혼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선언했다. 청년은 발드로바의 약혼자가 되기 위해 온 것임을 아주 명확히 못 박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는 하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들은 결혼할 사이니 당장 주인에게 가서 직접 나와 이야기하라고 전하라고 일갈한다. 하녀는 소년의 엄청난 뻔뻔함에 분노로 몸을 떨며 그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건방지다고 생각한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냐며 비명을 지르고 페르다에게 득달같이 달려든다. 공격을 내리꽂기 직전 하녀는 갑작스러운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허공에 멈춰선다. 하녀는 잠시 물러나겠다며 페르다의 당돌한 선언을 주인에게 전하러 간다. 주인 앞에 선 하녀는 대공녀의 약혼자가 되기 위해 찾아왔다는 페르디난드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녀는 소년이 분명 그렇게 말했다고 확인해준다. 그 직후 루리는 주인의 압도적인 힘을 찬양하며 보고를 마무리한다. 보고를 듣고 놀란 대공녀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되묻는다. 용족 귀족인 그녀는 그런 말을 뱉을 정도로 간 큰 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호기심이 생겼다고 인정했다. 발드로바는 하녀에게 그 청년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묻는다. 하녀는 성에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한심한 인간처럼 보였다고 답한다. 그녀는 지체 없이 그를 처리해버리자고 제안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말을 멈춘다. 당황한 하녀는 사과하며 그 녀석이 꽤 기엽장하게 생겼다고 털어놓지만 그녀의 주인은 외모를 물어본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녀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관찰이 무시당한 것에 입을 삐죽이며 긴 한숨을 내쉰다. 하녀는 마침내 그 젊은 인간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녀는 자신이 용의 후예라 평범한 인간을 겁주는 건 식은 죽 먹기지만 그 꼬마는 완전한 예외였다고 설명한다. 하녀가 마력을 개방의 위협을 가했을 때조차 주인공은 단 한 줌의 공포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공녀와 직접 마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대공녀가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자 하녀는 완전히 허를 찔린다. 그 용족 귀족은 정말 멋진 일이라며 감탄했고 하녀는 그녀의 반응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면전에서 기겁하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맞출 수 있는 인간을 찾고 있었기에 조금 안도했다. 발드로바는 마침내 평범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루리는 단어 선택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주인이 정말 필멸자와의 평범한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의문을 품었다. 대공녀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하녀는 그저 조용히 그 대답을 받아들였다. 성복도로 돌아온 루리는 페르다에게 주인이 약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그런 다음 하녀는 저택의 복도를 지나 손님용으로 마련된 방까지 그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고급스럽고 깔끔한 방에 발을 들인 페르다는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훨씬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방이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다고 칭찬하며 소녀는 이곳의 관리를 누가 다 도맡아 하는지 물었다. 하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해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가운데 루리는 자신이 대공녀의 유일무이한 전속 하녀라는 점을 강조하며 페르다를 그저 손님이라고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약혼자가 아니라 손님 취급을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소년이었지만 하녀는 아직 의식이 치러지지 않았으니 그는 여전히 손님일 뿐이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하녀는 인간이 싫다고 툴툴거리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페르다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주인을 지키는 번견에 비유하며 호칭에 대한 무의미한 말다툼은 그만두자고 했다. 청년은 약혼식이 언제 열리는지 물었다. 하녀는 행사가 한 달 뒤로 잡혀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대공녀의 성역 안에서 세 사람만 참석한 채 조촐하고 사적으로 의식이 치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을 이해한 페르다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달이면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소녀는 판단했다. 하녀는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계속 예의주시했다. 루리는 파혼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 경고하며 그 한 달의 기한은 온전히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고 못 박았다. 그녀는 소년을 향해 삿대질하며 이대한 지배자의 반려자라면 그에 걸맞은 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대공녀의 약혼자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하녀의 벅찬 요구를 듣고
페르다는 한숨을 쉬며 결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 요구가 주인의 뜻인지 물었지만 하녀는 자신의 결정이라고 인정해 한낱 하녀에게 그런 규칙을 맘대로 내세울 권한이 있는지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하녀는 대공녀가 지나치게 마음이 약해서 뭐든 그냥 넘어가 주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녀는 그 약해 빠진 몸뚱이에 일말의 잠재력이라도 깃들어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녀는 그 정도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면 약혼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아무도 그를 대공녀의 진정한 반려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은 페르다는 말없이 상황을 곱씹었다. 소녀는 속으로 자신의 약혼녀 곁에 정말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더라도 하녀는 주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미래의 반려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던 것이다. 전생의 비극적인 최후를 떠올리며 소녀는 왜 저토록 충직한 하녀가 발드로바의 마지막 순간에는 곁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페르디난드가 그녀를 만족시키려면 황제라도 되어야 하냐고 묻자 하녀는 그저 다른 지배자들이 깔보지 못할 수준에 도달하면 될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 대답에 코웃음을 치며 소녀는 그것이 황제조차 뛰어넘을 잠재력을 요구하는 일임을 깨닫는다. 아무리 정신 나간 소리 같아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씩 웃으며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당황한 하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도 어쩌면 그렇게 태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드래곤을 얕보는 건지 아니면 미쳐버린 건지 묻지만 그는 차분하게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한 달 뒤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조용히 서 있던 하녀는 이 인간이 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며 흥미를 느낍니다. 밤이 찾아오고 성은 보름달빛 아래에서 빛납니다. 방에 홀로 남은 소녀는 현재 자신의 몸에 변변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해야 했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이 대륙에서 마법사는 아주 희귀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전생의 8서클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마법을 각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법사에게 첫 번째 서클을 만드는 것은 전체 만화 석희대 구조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형성되는 푸른 서클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반면 붉은 서클은 거칠고 강렬한 감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이 마법은 정신을 갉아먹고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과거의 주인공이 오직 분노에 휩싸여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소녀는 그 원한으로 가득 찬 길을 다시 걷는다면 훨씬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잃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해낼 작정이었습니다. 성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침실 바닥에 앉은 청년은 평온하게 명상하며 단단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여 신비로운 에너지를 끌어모아 푸른 서클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고 페르다는 실패를 깨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푸른 서클을 만드는 데는 보통 수년이 걸립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이 속도를 내주길 바랐지만 붉은 마법과는 느낌이 전혀 달랐고 남은 시간이 너무 적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녀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가 수프를 먹는 동안 라야는 시간이 지나도 그의 성장이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페르디난드는 끈기를 가지면 결과가 따라온다고 차분하게 말하고 마법사는 그저 말없이 그를 빤히 바라봅니다. 속으로는 자신이 막혀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라이가 멈칫하더니 비밀 시스템인 부팀브럼블을 격렬하게 작동시킵니다. 그가 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묻자 루리는 주인이 몬스터 사태를 수습하러 나갔다고 설명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가 더 자세히 묻자 하녀는 대공녀가 동쪽 마성의 땅에서 몰려오는 마수들을 쓸어버리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발드로바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들은 페르디난드는 상황 전체에 대해 생각에 잠깁니다. 페르디난드는 로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전투를 가까이서 직접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녀가 그 생각을 단칼에 거절하자 청년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의 정신으로는 드래곤급 전투의 엄청난 공포와 강도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로리는 약혼식 전에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망신은 피하는 게 좋을 거라며 비꼬기도 합니다. 청년은 테이블을 콱 내리치고 단호하게 그녀의 충고를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소녀는 그 전투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우기며 반드시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의 단호한 결심을 본 마법사는 날개를 펼칩니다. 주인공은 루리에게 이끌려 하늘을 가로질러 곧장 전장을 향해 날아갑니다. 땅에 내려앉자 하녀는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비행 직후 퍼티스는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낍니다. 속이 메스꺼운 와중에 소녀는 자신 쪽을 쳐다보지 말라는 하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서 내려서 앞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청년이 시선을 앞으로 던지자 지평선을 완전히 집어삼킨 어둠의 에너지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이 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순전한 혼돈을 응시하며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그 한가운데서 발드로바가 독을 품은 마수들과 거대한 뱀들이 꿈틀거리는 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몬스터들이 격렬하게 격돌하며 일대 전체에 충격파와 파괴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대한 레드 드래곤이 화염을 뚫고 나타나 사방의 적들을 짓밟아버립니다. 흉측한 마수들은 드래곤의 원초적인 분노와 마주합니다. 전력을 다한 발드로바가 거대한 뱀을 움켜쥡니다. 드래곤은 발톱을 박아 넣어 그 마수를 흔적도 없이 찢어버립니다. 잠시 후 그녀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로 또 다른 적을 쓰러뜨립니다. 발드로바가 하늘로 솟아올라 지상을 향해 화염을 내뿜으며 순식간에 모든 위협을 불태워버립니다. 공격으로 인한 거센 돌풍 속에서도 로리는 꿈쩍 않고 서 있습니다. 대공녀가 사방에 울려 퍼지는 천둥 같은 포효를 내지릅니다. 산 정상에서 그 짐승이 내뿜는 거대한 압박의 파도가 대지 전역으로 밀려옵니다.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견뎌내려 했으며 소녀는 포효의 엄청난 위력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립니다. 무릎이 꺾인 페르다는 드래곤의 포효가 뿜어내는 미친 듯한 힘을 가까이서 온몸으로 체감하며 튕겨나갑니다. 그 끔찍한 힘이 일대 전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청년이 덜덜 떨며 힘겹게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녀는 이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불길에 휩싸여 우뚝 솟은 짐승을 가리키며 한낱 인간이 드래곤처럼 강력한 생명체와 맺어지려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지적합니다. 그녀는 저 모습이 바로 당신의 반려가 될 생명체의 진정한 본 모습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리는 풀밭 위에서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소년의 손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럴 줄 알았다며 이게 바로 자신이 사전에 경고했던 진짜 이유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녀는 레드 드래곤의 본질에는 위험하고도 원초적인 본성이 흐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며 오직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는 파괴를 갈망하는 본성입니다. 그녀는 이런 파괴적인 본능이 그들 종족의 타고난 특성이라며 소년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그것을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녀는 인간과 드래곤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확고한 어조로 단언합니다. 로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통해 자신의 주인이 필멸자와의 삶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소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경외감에 차 지평선을 바라보며 청년은 방금 그것은 정말 엄청났다고 중얼거립니다. 하녀는 그가 전혀 겁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금 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그녀는 이상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며 소년이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성에 부드러운 밤이 내려앉습니다. 침대에 누워 소년은 그날 목격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립니다. 온몸이 쑤시는 와중에도 드래곤의 오라가 주는 엄청난 중압감과 포효의 충격파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리는 그가 방에서 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침대에 홀로 남은 페르디난드는 무사히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화 석희들 구축하지 못하고 하루를 통째로 낭비했다며 걱정합니다. 그러다 문득 애초에 왜 굳이 그 전투를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소녀는 머릿속으로 전투를 되감으며 모든 세세한 부분을 분석했고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마수들과 싸우던 발드로바의 모습은 주인공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드래곤이 마수들을 파괴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그 거칠고 잔혹한 본성 아래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파괴는 단지 대공녀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프로드는 발드로바가 스스로 험난한 길을 걷기로 선택한 진홍빛 전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사실에 매료된 소년의 가슴 속에 깊은 경외심이 벅차오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감각이 그의 온몸을 맹렬하게 요동치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붉은 에너지에 깜짝 놀란 청년은 서클이 형성되려 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정신적 혼란 속에서도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는 그 에너지를 밀어냅니다. 프루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머릿속에 고결한 붉은 기사의 모습이 떠오르며 발드로바의 전투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자신의 만화 서킷이 분노나 복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비롯된 순수함을 띠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도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느끼며 소녀는 이 감정을 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알아내려 합니다. 그 감각은 너무나 섬세해서 단 1초라도 집중력을 잃으면 산산이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며 그는 두 손 주위로 만화를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힘의 흐름을 이끌자 선명하고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에너지에게 응축하여 더 빠르게 회전하라고 명령한 끝에 마침내 완벽한 서클을 형성했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직후 소녀는 이번만큼은 모든 것이 다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날 아침 하녀는 페르다가 단 하룻밤 만에 만화 서킷을 각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절대 그렇게 빨리 각성할 수 없기에 하녀는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거냐고 묻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성취가 어떤지 묻습니다. 로리는 이제야 간신히 최소 조건을 맞췄다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페르디난드는 근처에 마법을 연습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잠시 후 표적들이 세워진 야외 훈련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닥이 말끔하게 청소됩니다. 빗자루질을 끝낸 후 하녀는 자랑스럽게 훈련장을 보여주며 주인공이 요청한 대로 전부 준비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감탄한 페르디난드는 눈 깜짝할 새에 훌륭한 훈련장을 완성한 그녀의 솜씨를 칭찬한다. 로리는 왜 값비싼 마법 도구 대신 평범한 관역만 요구했냐고 묻고 그는 마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마력 제어를 연습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어리둥절한 하녀는 드래곤들은 마력을 다루면서 그런 문제를 겪는 법이 결코 없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그런 걸 훈련한다는 건 숨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녀는 동족들이 이 방식을 너무 유치하게 여긴다며 그녀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가 묻는다. 로리는 자신이 드래곤의 후예라는 걸 짚으며 동의한다. 그녀의 반응을 본 청년은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평생 이해하지 못하냐고 묻는다. 로리가 훈련을 구경해도 되냐고 묻자 페르디난드는 남이 숨쉬는 걸 지켜보는 취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라고 대답한다. 관역 근처에 선 그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마력을 모은다. 마력 제어는 푸른 서클의 안정성에 달려있지만 그의 서클은 붉은색이기에 붉은 서클의 모순을 억누르고 그 힘을 지배하려면 감정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전생에 그는 마력을 거칠게 끌어올리는 데 1년이 걸렸고 단 하나의 구체를 형성하는 데 또 1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토록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던 똑같은 마력 구체를 이제는 단 2분 만에 만들어낸다. 고도로 압축된 붉은 구체가 나타나자 하녀는 그 완벽한 형태를 보고 말문이 막힌 채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마력 제어를 통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 직후 주인공은 순수한 마력으로 이루어진 붉은 구체 3개를 단숨에 만들어낸다. 그는 관역을 겨누고 발사 명령을 내린다. 마력탄이 허공을 가르며 굉음과 함께 관역에 꽂힌다. 폭발이 관역을 정확히 강타한다. 그 결과를 본 그는 관역의 뼈대가 공격의 위력을 버텨냈다며 흡족해한다. 하녀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에 새기며 묵묵히 지켜본다. 이후 동굴에서 루리가 발드로바에게 보고를 마치자 대공녀는 하녀의 노고를 치하하며 페르다의 빠른 각성에 감탄한다. 대공녀는 자신이 인간 마법사에 대해 잘 모른다며 하녀의 솔직한 의견을 묻는다. 하녀는 주인공의 행동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어 오히려 수상하고 위험해 보인다고 털어놓는다. 루리는 어떤 인간도 실수 없이 그 경지에 오를 수는 없다며 그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발드로바는 내게 그 정도로 극찬을 받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모양이라고 놀리고 하녀는 마지못해 그 사실을 인정한다. 대공녀는 하녀를 안심시키며 페르다가 이미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었으니 그를 믿겠다고 말한다. 걱정이 앞선 루리는 과거 인간들 손에 주군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지 떠올린다. 주군이 새로운 인연의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의 진짜 속내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 순간 하녀의 머릿속에 좋은 묘안이 스치고 지나간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루리는 발드로바에게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자고 제안한다. 깜짝 놀란 대공녀는 지금 그 일을 말하는 거냐며 묻는다.
얼마 후 페르디난드는 기품 있는 귀족 복장과 흐트러짐 없는 자태로 회의에 나선다. 원탁에 둘러앉은 동부연합의 귀족들은 대공녀의 부름에 대해 흥미롭다는 듯 떠들어댄다. 한 늙은 영주가 마수들 문제로 골치 아픈 와중에 웬 회의냐며 불평하지만 다른 영주가 새로운 약혼자가 오고 있다고 일러준다. 그 소식에 모두가 허를 찔리고 귀족들은 그 애송이가 로스노바 가문의 셋째 아들이라는 걸 떠올리며 이 약혼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싸움조차 못하는 완전한 낙제생으로 낙인 찍힌 탓에 그의 출신에 대한 조롱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다. 회의를 주도하던 백작은 그 꼬맹이가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상황을 깎아내린다. 그는 조만간 대공녀에게 뼛속까지 털리고 쫓겨날 거라며 장담하고 테이블의 모두가 이에 동조한다. 바로 그 순간 홀의 문이 활짝 열리며 페르다의 등장을 알린다. 그 직후 그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회의장 안으로 들어선다. 귀족들과 만나기 전 페르디난드는 현지 영주들과의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여겼지만 하녀는 피할 수 없는 임무라 경고하며 주군이 대공녀라는 자기를 받은 진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가 마왕군에 맞서 싸운 일화, 즉 발드로바가 전설적인 블랙드래곤 고드윈을 꺾고 온 세상을 구한 서사시 같은 전쟁을 생생히 기억하며 잘 안다고 대답했다. 그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제국은 그녀에게 자기와 동부 영지의 통치권을 하사했다. 그러자 하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했다. 발드로바가 최전선에서 마수들을 토벌하는 동안 영지를 다스리고 귀족들을 통솔하는 것은 약혼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역할 분담이 아주 간단하다며 말을 맺었다. 대공녀는 전쟁을 이끌고 그는 정치를 맡는 것이었다. 그 속내를 알아챈 페르디난드는 자신의 역할이 그저 집안 살림이나 도맡아 하는 관리인 행세나 다름없다며 비꼬든 농담을 던졌다. 내심 그는 하녀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해 시험하는 거란 걸 눈치챘지만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회의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페르디난드는 원탁에 앉은 이들에게 자신을 발드로바 대공녀의 미래의 반려자라고 소개한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앞으로 여기 계신 영주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청년의 강경한 태도에 모두가 기겁하고 그가 이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드러난다. 테이블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귀족이 웃으며 그의 유일한 의무는 대공녀를 모시는 것뿐이라고 일깨워준다. 백작은 그녀의 약혼자를 존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엔 다른 문제도 얽혀있다고 꼬집는다. 그는 여기 모인 수장들은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라는 걸 굳이 강조한다. 백전 노장들은 약혼자께서 어른들에게 마땅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동조한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페르디난드는 그들을 우더른으로 대접해야 할지 아니면 아랫사람으로 다뤄야 할지를 물으며 압박한다. 그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똑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더 이상의 빙빙 돌려 말하기는 통하지 않았다. 그 기백에 짓눌린 백작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대공녀의 약혼자께서 자신들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게 마땅하다고 인정한다. 서열이 정리되자 청년은 그들이 영지관리를 잘하든 백성들을 착취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자신의 영지민을 착취한다는 모함에 격분한 한 귀족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다. 페르디난드는 사과하듯 손을 들어 올리며 그저 가벼운 말실수였을 뿐이라고 넘긴다. 그의 조롱에 짜증이 치솟은 남자는 내 친가족에게조차 버림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쏘아붙인다. 귀족은 손가락질하며 자신은 존경받는 사서클 마법사인데 반해 내 놈은 보잘것없는 일서클 마법사에 불과하다고 고함을 지른다. 그 모든 저기를 받으면서도 페르디난드는 사서클이면 나쁘지 않다며 태연하게 맞받아친다. 주인공의 그 무덤덤한 반응은 남자를 분노로 미쳐버리게 만든다. 그 귀족은 두려움의 대상인 사서클 마법사가 이토록 나약한 놈에게 도전받는 것 자체를 끔찍한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영주가 참교육을 시켜주겠다며 공격을 준비하지만 페르디난드는 손을 들어 그를 만류하고는 한 가지 제안을 던진다. 청년은 정식 결투에서 실력을 겨뤄보자며 상대를 정면으로 도발한다. 1서클 마법사와 4서클 마법사의 결투라는 소식은 순식간에 투기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귀족들은 승패가 뻔하다고 생각하며 저 어린 놈이 처참하게 박살나기를 응원했다. 루리는 홀 한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투기장 한가운데서 두 투사가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본다. 주인공은 평온한 어조로 상대가 어떤 마법을 쓸 참이냐고 묻는다. 남자는 기술을 미리 밝히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그 질문에 언짢아한다. 그는 애송이가 쫄았다고 착각하며 비웃음 섞인 미소와 함께 기권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런 다음 상대는 자신이 사서클 마법인 매직 블라스트를 쓸 거라고 경고한다. 관중들은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마법인지 알기에 숨을 들이켠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페르디난드는 자신은 마력탄밖에 쓸 줄 모른다고 덤덤히 대답한다. 남자는 그따위 기초적인 기술이냐며 폭소하지만 청년은 절대 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는 상대방이 상상조차 못할 만큼 자신이 마법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분노에 눈이 뒤집힌 귀족이 포효하며 마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한다. 허공에서 마법진이 팽창하고 남자는 그 꼬맹이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고 맹세한다. 상대의 발악을 지켜보던 페르다는 그가 붉은 서클에 힘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그 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상대를 가엾게 여기며 청년은 마력 구체를 쏘아 보낸다. 날아오는 마력탄의 궤적을 확인한 상대의 두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진다. 자신의 공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한 주인공은 싸움이 이미 끝났음을 직감한다. 구체들이 상대 마법진의 취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타격한다. 충격에 휩싸인 남자는 그 공격이 자신이 아니라 마법의 구조 자체를 노렸다는 걸 깨닫는다. 약점을 정확히 가격당한 그의 마법진이 쩍쩍 갈라지며 산산조각난다. 번쩍이는 빛과 함께 마법이 흩어지고 귀족의 공격은 순식간에 무효화된다. 혼비백산한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부서졌는지 도무지 영문을 모른 채 뒷걸음질친다. 무릎을 꿇은 그는 초보 마법사에게서 저런 솜씨가 나왔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한다. 발동 중인 마법을 허공에서 취소시키는 건 고위 마법사들에게조차 엄청나게 까다로운 일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땅에 손을 짚고 바들바들 떨던 귀족은 자신의 마력이 바닥나버렸다는 걸 깨닫는다. 기술이 깨져버린 여파로 숨이 턱 막힌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다. 상대는 자신이 처참하고도 완전한 패배를 당했음을 실감한다. 페르디난드는 상대에게 여유롭게 다가가 이제 항복할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다.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던 귀족은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자신은 그저 더 강한 마법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황급히 털어놓는다. 땅에 납작 엎드린 채 패배를 인정한 남자는 그 꼬맹이 밑에서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그토록 강력한 마법사가 어린 꼬마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했다. 한 귀족이 우리 주인공이 하녀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루리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한다. 페르디난드는 손을 내밀며 상대의 강함과 이 지역의 전투력을 칭찬한다. 그 칭찬에 감동한 사내는 대공녀님의 미래 남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가 수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소년이 이름을 묻자 그는 자신을 테살로스라고 소개한다. 그 이름을 듣고 페르디난드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귀족은 자신을 알아봐주자 깜짝 놀란다. 소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예전에 자신의 은인이었다고 밝힌다. 혼란스러워진 테살로스가 언제 만났는지 떠올리려 하는 사이 주인공은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톡 친다. 소년은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영거리에서 마나 블래스트를 날려버린다. 마법이 사내에게 정통으로 적중하고 청중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귀족이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지만 소년은 완벽하게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한다. 주인공은 오직 약혼녀를 지키기 위해 그를 살려둘 수 없었다고 말한다. 결국 방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씻은 듯이 내려앉는다. 그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고위 귀족을 쓰러뜨린 것이다. 다른 영주들은 그 냉혈한 행동에 순수한 공포를 느끼며 극도로 당황한다. 모두가 대결은 이미 끝났고 비겁한 기습이었다며 불평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에게 맞설 용기를 낸 귀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인공은 그들을 향해 차분히 걸어가며 다들 그렇게 긴장하냐고 묻는다. 그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대공녀에게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저 남자를 없애야만 했다고 말한다. 늙은 백작은 두 사람이 거의 초면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영문을 몰라 한다. 페르디난드는 대공녀가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가 인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테살로스가 그 평화를 망치려 했다고 강조한다. 소녀는 그 사내의 범죄가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었다고 인정하여 모든 영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모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소녀는 귀족들을 노려보며 앞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알바 아니라고 차갑게 경고한다. 잠시 후 마차 한 대가 성을 향해 길을 되돌아가고 있었다. 마차 안에서 소녀는 회의를 마치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채 좌석에 푹 쓰러진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부여잡았고 극도의 피로감에 정신이 빙빙 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테살로스의 끈앞풀과 마주칠 줄은 몰랐고 그 마법으로 만화를 전부 태워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흔들리는 마차 때문에 소녀는 끔찍한 멀미에 시달린다. 루리는 충성스러운 귀족을 쓰러뜨린 건 모든 걸 훨씬 더 꼬이게 만들 뿐이라며 비꼬듯 지적한다. 소년이 지금 정말 테살로스를 두고 하는 말이냐고 묻자 하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페르다는 그 말을 의심하며 그 전 영주가 정말 그렇게 평판이 좋았냐고 묻는다. 하녀는 그 귀족이 국경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도둑질만 하던 다른 우두머리들과는 달리 이 지역에 딱 맞게 정직과 부패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았다고 설명한다. 이런 혼돈 속에서도 주인공은 야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그 사내를 끝장낼 이유는 차고 넘쳤기에 그는 턱을 괜 채 그 영주의 진짜 얼굴을 떠올린다. 곁에 있는 삼배자루를 바라보며 페르디난드는 다른 시간선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그는 바로 이 순간 그 귀족이 자신의 영지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볼처 영지에 도착하자 한 집사가 그들을 맞이한다. 하인이 주인은 부재 중이라고 말하지만 소녀는 그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공포에 질린 노인에게 삼배자루를 건네며 소녀는 그걸 들고 있으라고 말한다. 루리가 그 내용물을 대문에 걸어두라고 말하자 집사는 완전히 혼비백산한다. 자루를 열어본 노인은 주인의 잘린 머리를 보고 순수한 공포에 질려 얼어붙는다. 극심한 공포에 찬 비명이 영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미 영주의 방에 올라온 루리는 그들의 수색이 마치 강도질 같다고 농담을 던진다. 그녀는 죽은 영주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길 바라고 주인공은 그녀 역시 공범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짜증이 난 하녀가 투덜거리지만 소녀는 어느새 비밀 통로를 찾아낸다. 그는 나무 바닥을 손으로 훑으며 스위치를 찾는다. 하녀가 나서서 소년에게 입구에서 떨어지라고 말한다. 인내심이 바닥난 그녀는 무식한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먹을 불끈진다.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소녀는 나무 바닥을 박살낸다. 구멍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차분하게 길이 뚫렸다고 알린다. 두 사람은 돌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향한다.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두 사람은 끔찍한 악취에 코를 막는다. 그들 앞에는 사람과 몬스터들로 꽉 찬 비밀 실험실이 있었다. 그것은 악마 숭배자들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죽은 귀족이 힘을 얻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철창에 갇힌 실험체들을 보던 페르디난드는 몬스터들 틈에 섞인 병사들을 발견한다. 그런 사악한 짓을 목격한 루리는 분노로 몸을 떤다. 악마를 돕는 것은 엄청난 중죄라고 말한 직후 소녀는 호기심을 느끼며 주인공이 대체 이 장소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대답 대신 주인공은 선반에서 찾아낸 서류들에 집중한다. 그 문서에는 마력을 생성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적혀 있었다. 기억 속에서 페르디난드는 테살로스가 그 비밀을 설명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사내는 몬스터의 에너지가 강력하지만 인간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방식을 모방하면 순수한 만화를 끝없이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주는 이것이 자신에게 한계없는 미친 힘을 가져다 줄 거라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자는 자신을 수도에서 쫓아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몬스터를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악당이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페르디난드는 몰래 등 뒤로 접근해 그를 제거하고 연구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복수를 실행했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녀는 전생에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서류를 내려다본다. 그는 이 종이가 자신이 빠르게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란 걸 알지만 망설인다. 하녀는 그 서류를 손에 넣은 것이야말로 엄청나게 강해질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말한다. 그녀는 어차피 저 문서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며 주인공을 축하해준다. 하지만 페르다는 그 자리에서 제안을 거절한다. 서류를 루리에게 다시 건네며 소녀는 전부 태워버리라고 명령한다. 충격을 받은 하녀는 왜 그토록 거대한 힘을 거절하는지 묻는다. 페르디난드는 그 연구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예전에 발드로바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바로 이 흑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한다. 단호한 눈빛으로 주인공은 하녀에게 실험실 전체를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한다. 잠시 침묵하던 하녀는 아무 문제 없이 지시를 따르겠다고 대답하고 이내 강렬한 푸른 불꽃이 순식간에 서류들을 태우기 시작한다.
불길이 실험실 전체로 번져가는 동안 페르디난드는 마법이 사용자의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고찰한다. 마법사의 진정한 본질은 그들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며 테살로스의 마법은 증오와 원한으로 움직였다. 그 영주 역시 그 시절 주인공을 집어삼켰던 것과 똑같은 질투와 분노로 타오르는 붉은 서클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그 마법을 쓴다면 주인공은 또다시 그 어두운 감정들에 휩쓸리게 될 테니 그 길을 완전히 버리기로 한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영원히 뒤로하기로 결심한 그는 오직 증오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걸어나온다. 그리고 방을 집어삼키는 푸른 불꽃을 바라보며 페르다는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이곳이 참 잘 탄다고 말한다. 루리는 이 소년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자신의 아가씨 곁에 서기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본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빨리 지하실에서 나가자고 재촉한다. 하녀는 냄새나는 채로 약혼식에 나타나는 건 최악의 꼴일 거라며 농담을 던지고 주인공은 마침내 그 중요한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는다. 약혼식 당일 성 위로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루리가 맹세의 말은 다 준비했냐고 묻고 페르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깔끔한 흰색 정장을 차려입은 소녀는 스스로 맹세의 말을 쓰는 것이 꽤나 낭만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녀는 평범하고 낡은 동굴에서 약혼식을 올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불평한다. 그녀의 반응을 보며 소녀는 이 하녀가 그저 자신의 주인을 위해 최고의 것을 원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리는 그를 쏘아보며 옷에 주름이 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페르다는 조용히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꽤 풀어진 것 같아 화제를 돌리며 대공녀에 대해 묻는다. 소녀는 회의에 참석했던 귀족들 중 그 누구도 싸움에는 소질이 없어 보였다고 말하고 하녀는 그의 예리한 안목을 칭찬한다. 그녀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귀족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대중의 봉기는 군사력으로 짓눌러버린 탓에 지역 전체에 극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페르디난드는 애 대공녀가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하지 않는지 묻고 루리는 미스터리한 태도로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대답한다. 완벽한 정막 속에서 두 사람은 의식 장소를 향해 걸어간다. 동굴로 들어서자 수백 개의 촛불로 밝혀진 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다. 문 앞에 서서 하녀는 소년에게 아가씨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문이 활짝 열리며 붉은 오라가 뿜어져 나오고 마침내 의식이 시작된다. 드래곤의 압도적인 기운에 소년은 숨이 멎을 듯한 엄청난 중압감을 느낀다. 드래곤의 안광과 마주친 페르디난드는 과연 자신이 그녀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의구심을 품는다. 카나의 빛 앞에서 루리는 필멸자와 불멸자를 하나로 묶는 서약을 읊조린다. 그녀는 서약을 이어가며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결속이 맺어짐을 선언한다. 시녀는 서약을 맺기 위해 탁자 위에 그릇에 술을 따른다. 우리의 주인공은 두 손으로 그릇을 집어들고 단숨에 들이킨다. 허공을 짓누르던 강렬한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는 그 술에 마법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루리가 대공에게 바치는 구절을 낭독하며 의식은 계속 이어진다. 의식에 극도로 긴장한 발드로바가 거대한 발톱으로 그릇을 잡으려다 그만 엎지르고 말자 시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알린다. 그 직후 소녀는 재시도 과정에서 또다시 술을 전부 들이켜야만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페르디난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몇 번이나 들이켰는지 셀 수조차 없게 된다. 불쌍한 그는 결국 완전한 한계에 다다른다. 시녀는 주인의 서투른 행동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이를 악문다. 양해를 구한 뒤 루리는 발드로바와 대화하기 위해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술기운에 여전히 정신이 몽롱한 페르디난드는 동굴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다. 갑자기 시녀의 분노에 찬 비명소리가 동굴 전체에 메아리 친다. 시녀는 애초에 인간과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건 그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잔소리를 퍼붓는다. 그녀는 오직 주인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울분을 토한다. 루리는 신랑이 바로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발드로바가 숨어있다는 사실에 극대노한다. 시녀는 대공에게 정신 차리라며 다시 한번 소리친다. 술은 그만 마시고 용기를 내서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말이다. 페르디난드는 시녀가 자신의 주인을 쥐잡듯이 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주인공에게 돌아온 루리가 무슨 소리 들었냐고 묻자 그는 장엄한 포효를 들은 것 같다고 비꼬듯 대답한다. 한숨을 내쉬며 시녀는 그 위대한 대공이 사실은 사람을 극도로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신부는 인간과의 접촉을 전염병처럼 피하며 오직 사냥을 할 때만 둥지를 벗어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토록 강력한 존재가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는 그런 거대한 문제를 안고 어떻게 약혼을 무사히 치러낼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 순간 갑옷을 두른 손이 문을 밀어 연다. 공황에 빠지지 않고 신랑을 마주하기 위해 발드로바는 전신 판금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모습을 드러낸다. 대공이 신랑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의 신부를 바라보며 페르디난드는 드래곤은 본래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꽁꽁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주인공은 갑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 당장이라도 전장에 나갈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직후 시녀가 다시 의식을 시작한다. 루리가 다시 술을 따르며 결속의 서약을 읊조린다. 대공은 술을 마실 준비를 한다. 의식을 이어가기 위해 발드로바가 투구를 열려 움직인다. 바이저가 올라가고 갑옷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입술이 드러난다. 그녀의 얼굴을 아주 찰나의 순간 엿본 것만으로도 페르디난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뛴다. 투구 안에 숨은 채로 그녀는 술을 남김없이 들이킨다. 술을 다 비운 후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진다. 소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고 만다.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 한낱 인간을 위해 이런 의식을 마련해준 신부의 배려에 그가 깊이 감동하고 있을 때 시녀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며 이제 혼인 서약을 낭독할 시간임을 알린다. 소녀는 종이를 펼치며 해기 전에는 이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갑옷을 입은 고귀한 여인을 바라보며 페르다는 비록 그녀가 자신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녀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그녀의 심장을 내어준 사람이었으며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았던 진짜 대공의 모습을 그 심장을 통해 만났기 때문이었다. 신랑은 서약을 이어가며 자신을 혐오하던 이마저 품어안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발드로바의 그 고결한 희생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선언한다. 말을 마칠 무렵 그는 맹세를 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내어준 그녀에게 맹세했다. 이 순간부터 자신의 심장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며 그녀는 나의 여왕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소녀는 이 말들이 종이에 적힌 것은 아니라고 덧붙이며 그녀처럼 아름다운 사람과 약혼하게 되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는 말로 서약을 마무리한다. 시녀는 이토록 강렬하고 로맨틱한 애정 공세에 민망함을 느끼며 몸서리를 친다. 시녀가 주인에게 서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신부는 그저 침묵 속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신랑의 칭찬에 당황한 대공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등을 돌리더니 출구를 향해 곧장 걸어가 버린다. 대답하기엔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식에서 그대로 도망쳐버린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방 안에는 짙은 적막만이 맴돈다. 시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숙이고 의식이 끝났음을 알린다. 루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려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페르다를 부른다. 뜬금없이 페르다는 사과를 하며 3일 동안 자신의 방에서 홀로 수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얼마 후 시녀는 주인이 의식 도중 나간 것이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완벽한 전략적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며 환하게 기뻐한다. 주인과 대화하러 간 루리는 신랑의 애를 태운 상사의 전술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시녀는 대공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부에게서는 극도로 수치스러워하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시녀는 환호를 멈추었다. 주인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녀는 주인의 반응이 전혀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동굴 안에서 얼굴을 묻은 채 드래곤은 의식을 망쳤다는 사실에 뼈저린 수치심을 느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서약조차 읽지 못한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 루리가 그녀에게 대체 왜 읽지 못했냐고 묻는다. 발드로바는 부끄러움에 입을 뗄 용기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소년의 눈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페르디난드의 강렬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대공의 마음을 완벽하게 뒤흔들었고 바로 그 순간 드래곤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던 것이다. 신랑 때문에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상사의 모습을 본 시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녀는 화제를 바꾸며 축하해야 할 날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대공에게 실망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두라고 경고한다. 루리는 페르디난드가 영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과거의 일처럼 필멸자들은 권력을 얻고 나면 대개 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야수는 과거의 배신들을 떠올리며 그 경고를 잠자코 듣는다. 그 경고가 슬픈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대공은 시녀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고귀한 신부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이 짧은지 되새겼다. 소년이 성을 돌아다니는 동안 발드로바는 그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의식이 막을 내렸고 이 젊은 청년과 대공의 결합이 굳건하게 맺어졌다. 침대에 누운 채 페르다는 녹초가 되어 쓰러진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 생각하며 과거의 삶에서는 순수한 증오만이 그의 마음을 잠식해 다른 감정이 들어설 여지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번 생은 모든 경험이 완전히 달랐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소년은 바닥을 응시하며 이 모든 상황을 천천히 정리해본다. 그는 그토록 달콤했던 순간을 딱 한 번만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때 갑자기 그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서클이 완전히 통제를 잃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감정이 이렇게 거친 반응을 촉발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호기심을 느낀다. 마법사가 서클의 통제력을 잃으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것을 그 힘을 완전히 장악할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그리고 예전처럼 정점에 도달했었으니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경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했다. 페르다의 만화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또 다른 요소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전생의 대마법사 시절 쌓아 올렸던 압도적인 정신력이 흘러넘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완벽하게 이끌며 소녀는 단 한 방울의 만화도 낭비하지 않고 회전시켰다. 새로운 힘의 고리를 벼려냄으로써 그는 마침내 두 번째 마법 서클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3일 후 루리는 그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경지를 높인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진심으로 감탄한 것이다. 시녀는 마침내 그가 왜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깨닫는다. 그녀는 붉은 서클 마법사들은 원래 그렇게 빨리 성장하냐고 묻는다. 청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대답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마법이 지닌 치명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새로운 고리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마법사는 더욱더 강력한 감정을 필요로 하는데 마음속에 자리한 가장 강렬한 감정이 결국 자신의 영혼과 융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이 일로 인해 소녀는 증오할 새로운 표적을 찾아 헤매야 했다. 복수를 이룬 후에도 말이다. 새로운 방에 도착하자 하녀가 그가 영지를 관리하게 될 집무실을 안내한다. 책상을 바라보며 페르다는 세심하게 신경 쓴 흔적들을 눈치채고는 이내 새로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마친다. 상석에 앉아 주인공은 새로운 자리에서의 일과를 시작한다. 발드로바의 영지는 직접 다스릴 영주가 없어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부패한 영주를 공개적으로 처단한 덕분에 다른 수장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다. 루리의 끊임없는 도움 덕분에 모든 업무가 훨씬 수월해졌다. 귀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한 소녀는 기펜을 쥐고 글을 써 내려간다. 그는 루리에게 앞으로 훨씬 더 잦은 회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편지에서 청년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음을 명확히 하며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다. 다음으로 큰 문제는 이 지역에 끊이지 않는 몬스터의 위협이었다. 이 마물들은 농작물을 망치고 농민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대공녀가 몬스터의 상당수를 쓸어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잔챙이 마물들이 영지 곳곳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녀는 영지를 위한 인재들을 영입하기로 결심했다. 하녀는 이름이 적힌 종이를 집어들고 명단을 확인한다. 낯선 이름들을 읽어내려가며 하녀는 그의 선택이 꽤나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인물을 찾기 위해 직접 길을 나서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다. 그들의 탐색은 무명의 현자를 찾아 학자들의 도시인 에스콜라리아로 이어졌다. 광장을 걸으며 청년은 그 남자의 재능이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루리는 명단을 의심했지만 소녀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장담했다. 속으로 청년은 그 이름들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떠올린다. 전생에서 그것은 그의 증오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살생부였다. 그 시절에 그는 오로지 분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의 흠집만을 찾아다녔었다. 그의 지독한 사고방식은 주변 사람들을 깔보기 위한 핑곗거리만 찾고 있었다며 과거의 과오를 인정한다. 소녀는 목표물을 찾기 위해 광장을 훑어본다. 노점상이 광장에서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친다.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음식이라며 달콤한 꼬치를 내민다. 소녀는 다가가며 이 근처에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묻는다.
그리고 혹시 지저분한 놈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현자를 아는지도 묻는다. 하녀는 이상한 별명이라며 불평하지만 노점상은 그 남자가 꽤 유명하다며 킬킬거린다. 상인이 주저하는 모습을 본 페르다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꼬치의 가격을 묻는다. 주인공은 꼬치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루리는 즉시 다 달라고 충동적으로 외친다. 우리의 주인공은 하녀의 엄청난 주문량에 꽤나 충격을 받는다. 상인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꼬치를 건넨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단 것들은 그야말로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간식을 보자 루리의 눈이 순수한 기쁨으로 반짝였다. 페르다는 그녀의 아이 같은 모습에 폭소를 터뜨리고 완전히 부끄러워진 루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쓴다. 그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보며 청년은 그녀가 사실 그렇게 냉혹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루리가 먹는 도중 페르다가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녀는 재빨리 매서운 눈빛으로 돌아보았고 소녀는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한다. 조금 민망해진 하녀는 꼬치 하나를 페르다에게 권하지만 청년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다 먹어도 좋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음을 깨달은 소녀는 발걸음을 서두르자고 제안한다. 어두운 방 안 촛불 하나가 일렁인다. 갑자기 누군가가 타이밍을 놓칠지도 모른다며 중얼거린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은 한 남자. 이 불쌍한 사내는 자신의 모든 연구를 망쳐버린 난장판에 한탄한다. 짧은 회상을 통해 이 남자가 입학할 때는 수석이었지만 졸업할 무렵엔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음이 드러난다. 이 낯선 남자의 이름은 베르넬 마키다. 그는 주로 빚을 지는 나쁜 버릇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받았고 수금할 때가 될 때마다 사채업자들의 손에 시달렸다. 요약하자면 그는 저금통에 돈 대신 빚만 산더미처럼 쌓아둔 완전한 미치광이였다. 다시 현재 베르넬의 연구실 안에서 수금원은 물건들을 박살내며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벽에 몰린 채 이 빚쟁이는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지만 몇 년째 돈을 기다렸다며 사채업자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부하 중 한 명이 바닥에 썩어가는 사채에 역겨워하며 코를 틀어막고 베르넬은 그저 몬스터의 시체일 뿐이라며 허둥지둥 해명한다. 남자는 몬스터를 에너지로 바꾸는 자신의 연구를 변호하려 하지만 수금원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묵살해버린다. 우두머리는 그 연구가 당장 수익을 가져다 주냐고 묻고 안경잡이는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수금원은 그가 얼마나 현실 물정을 모르는지 비웃는다. 남자는 주머니 칼을 꺼내 들고는 빚을 청산할 또 다른 선택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따위 연구는 전부 갖다 버릴 것. 그리고 둘째, 그 머리를 써서 돈이 되는 전쟁 무기를 만들 것. 사채업자가 베르넬을 향해 칼날을 겨누자 겁에 질린 그는 더듬거리며 다른 조건을 제시하려 한다. 수금원은 신경질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 남자는 지금 좋게 말하는 중이라고 경고하며 내깟 빚쟁이가 지금 흥정할 처지냐고 분노하며 윽박지른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괴짜 학자는 계속해서 대답을 더듬거리다. 결국 전쟁 무기만은 절대 만들 수 없다며 절망적으로 소리치고는 다른 일을 달라고 애원한다. 사채업자는 평정심을 잃고 베르넬의 얼굴을 매정하게 짓밟는다. 그가 빚진 돈을 갚을 기미가 없자 부하들이 무자비하게 그를 짓밟기 시작한다. 바닥에 웅크린 채 쏟아지는 매질로부터 머리를 감싸며 베르넬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리고 멈추라는 호령과 함께 구타가 멈춘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걸어들어온 페르다는 제대로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주인공은 자신 또한 이 연구원과 해결해야 할 볼일이 있다며 차분하게 선언한다. 소년의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훑어보며 우두머리는 그 역시 빚을 받으러 왔냐고 묻는다. 페르다는 부인하지만 습격자는 수금이 끝날 때까지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한다. 청년은 그거 아주 큰 문제가 되겠다고 받아친다. 바닥에 쓰러진 베르넬을 내려다보며 주인공은 이뿐만 아니라 저 남자의 멀쩡한 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빚쟁이의 빚을 전액 갚아주겠다고 제안한다. 사채업자는 빚의 이자를 합쳐 총 72잎이라고 말한다. 소년에게 정말 그만한 현금이 있을지 의심하던 차에 루리가 금화가 가득 찬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콱 내려놓는다. 주인공은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수금원은 돈 많은 후원자를 두다니 억세게 운이 좋다며 베르넬을 향해 비웃음을 흘린다. 금화의 눈이 먼 사채업자는 빚을 청산하고 돈을 챙기기 위해 손을 뻗는다. 그가 동전에 손을 대기도 전에 루리가 우두머리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남자의 손목을 낚아챈다. 주인공은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에게 알려준다. 우리의 주인공은 수금원의 불평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린다. 페르디난드는 학자의 온전한 두뇌가 필요한데 흠집이 났으니 상품 훼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남자는 화를 내며 반격하려 하지만 루리의 괴력에 단숨에 제압당한다. 하녀는 사채업자의 손목을 붙잡고 부러질 때까지 비틀어버렸고 우두머리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페르다는 남은 처리를 루리에게 넘기고 그녀는 이 깡패 무리를 한낱 푼돈 취급하며 코웃음친다. 하녀의 용안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끔찍한 기운을 뿜어낸다. 그녀가 뿜어내는 오라의 압박만으로도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곤두박질친다. 그들이 공포에 질려 마비된 사이 주인공이 다가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저 남자를 때린 값을 물어내든가 아니면 너희도 똑같이 두들겨 맞든가. 그 협박을 들은 사채업자는 극심한 공포에 얼어붙었다. 루리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제대로 된 응징을 내려줄 준비가 끝났음을 알린다. 하녀가 그 무리 전체를 박살내며 참교육을 시전하는 동안 거리에 비명소리가 메아리친다. 잠시 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무리들이 그 자리를 절뚝거리며 도망친다. 한숨 돌린 베르넬은 목숨을 구해준 우리의 주인공에게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안경잡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은인의 이름을 묻는다.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페르다 발드로바라고 밝히자 대공가의 성을 들은 학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 대공녀의 부군을 몰라 배웠다며 연구원은 패닉에 빠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 페르디난드는 진정하라며 자신을 모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오직 그의 연구에 큰 흥미가 생겨먼 길을 달려왔음을 밝힌다. 그는 몬스터 연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공령에는 엄청난 양의 연구 재료가 널려 있다고 언급한다. 우리의 소녀는 발드로바 성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동의한다면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다. 끝없는 자원 지원이라는 약속에 안경잡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환희로 빛난다. 루리가 이 새로운 동료의 제정신을 심각하게 의심하는 가운데 이 모든 후원의 대가로 페르다는 한 가지 중대한 조건을 내건다. 그는 연구의 초점을 전쟁 무기 제작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그 말에 베르넬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학자인 베르넬은 무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망설이며 예상치 못한 대화의 흐름에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그는 무기란 그저 평화를 파괴할 뿐이라며 그 자리에서 즉시 제안을 거절합니다. 페르다는 그의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는 그가 진정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페르다는 그의 연구에 등장하는 마수들에 대해 물으며 동부에서 마수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는지 되묻습니다. 그는 대공녀가 도시 전체를 쓸어버릴 만큼 끔찍한 마수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페르디난드는 아내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책임감의 무게를 일깨워줍니다. 발드로바가 매일같이 희생하는 덕분에 존재하는 평화를 그저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꼬집습니다. 주인공은 그렇기에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마술을 소탕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공식 두루마리를 꺼내듭니다. 페르다는 이것이 바로 그를 대공령의 수석 연구원으로 고용하려는 진짜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작성된 임명장을 본 베르넬은 큰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학자가 망설이고 있음에도 페르디난드는 마공학의 시대를 열어젖힐 이 남자가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